지난 시간 일본에서 씨를 뿌리던 모내기 방법에서 이제 이양법으로 발전을 하면서 생산력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게 되었고 각지에서 나도 힘 좀 생겼는데 나도 저 쇼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렇게 힘들이 점차 커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전쟁이다. 중세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제 전국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과연 전국시대 전투는 어떻게 벌어졌을까요? 오늘도 임 박사님, 임 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전국시대에 들어왔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기대를 해보면서 일단 그때 당시에 일본군의 전술은 어땠는지 요것부터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군의 특징이자 장점이 무사단이고 단점도 무사단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모든 조직 원리는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죽이는 것인데 이 무사단이라는 장점을 어떻게 살리느냐. 그러니까 이게 큰 전투, 큰 대형을 만들었을 때 대체 모든 전쟁, 중세전쟁은 비슷해요. 중앙에 중앙군 편제하고 양쪽에 날개, 기동력 있는 양쪽 날개를 둬서 그걸 활용하는 방식인데 일본군 같은 경우는 보통 500명, 100명 단위의 무사단이 강하단 말이에요. 즉 독립 전투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그 전투도 같은 걸 보면 이 전투들이 물론 나중에 그린 거긴 하지만 그래도 당시에 뭐 어떤 전통은 있을 거 아닙니까? 가만히 보면 크게 보면 이게 중앙이 있고 좌우에 이렇게 있는데 좌우나 앞쪽에 중국 같은 경우는 동일 병종을 쫙 깔아요. 네. 그럼 군병이 쫙 깔려 있다거나 전차 부대가 쫙 깔려 있다거나 일본은 무리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가 독립전투단이야. 궁병, 창병, 말탄, 지휘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전투 단위가 되는 애들이 점점점점 박혀 있어요. 약간 현대 단위 전투 같은 느낌, 현대 전투 단위 같은 느낌이네요. 요즘 전쟁이 그렇게 가죠. 자꾸 네. 이제 무기가 발달하니까. 근데 이쪽은 이제 무기가 발달해서가 아니고 단합이 잘 안 되니까 차라리 얘들을 앞에다가 독립 단위대대로 배치해서 기동력 있게 싸우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윙 노릇을 잘하는 애들을 외곽에 배치하고 뭐 산에서 좀 자랐다거나 고정 전투 잘하는 애를 앞쪽에다 배치할 수도 있고 아주 센 애들을 그 중간에 배치해서 뭐 돌격시킨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독립 전투 단위들이 잘 활동하게 만드는 전투를 해요. 그래서 얘들은 보면 돌격할 때도 보면 궁병이 활을 쫙 쏘고 막 보병이 진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들끼리 막 같이 가. 그래서 궁병도 같이 뛰면서 뒤에서 쏴주면서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실제로는 꽤 장점이 있어요. 그래요? 아니 왜냐면 저는 말씀만 들었을 때는 무슨 이런 중구난방이 다 있어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동안에 우리가 전술이라든지 뭐 전투 이런 내역들을 다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쫙 그렇지. 앞에 쫙 방패병 하고 앞에 쫙 막으면서 하고. 뒤로 가고 퍼지고 요렇게 흩어지고 뭐 망치로 이렇게 뒤에서 확 감아서 때리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이건 뭐 여기서 이러고 있고 여기서는 이러고 있고 쏴, 빨리 쏴! 여기서는 이러고 이거를- 있고 여기서는 이러고 있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네. 전술로 이제 얘기를 드리면 대단위 부대로 묶여 있어서 대단위 부대가 하나의 동작으로 나가서 전투를 하면 단일 전투에서의 전투력은 당연히 높겠죠. 숫자가 많으니까. 그런데 여러 단위의 소규모 부대가 종쪽으로 횡쪽으로 엮여서 하나의 전술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거대한 규모의 대단위 부대는 반응 속도가 느려요. 그만큼. 네.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소규모 단위 부대들의 전술적 움직임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격파당하기는 훨씬 쉬워요. 단위가 클수록.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한 가지 짚고 가야 될 점은 이 소규모의 단위 부대들이 횡쪽으로도 종쪽으로도 하나의 지휘 체계 속에서 단일하게 묶여 있어야 그 얘기가 가능한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안 되면은 전투력 발휘는 당연히 열세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때 당시에 전국시대 이 일본의 부대는 한 500단위 정도는 이게 잘 유기적으로 이루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시대에 따라 뒤로 급속히 이것도 발전하니까 이게 똑같지는 않은데 이제 초기 형태를 원칙적으로 말씀 그렇다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부대도 커지고 중앙에 이런 보병진 이런 것도 커지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유기적 연결이 잘 안 되면서 변화하는 거죠. 통신이 발전을 안 했잖아요. 네. 통신으로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현대에도 이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이 당시 시대에는 통신이 발전 안 했으니까 더더욱이. 당연하게 임무형 지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각계 단위 지휘관들이. 네네. 근데 이때 당시에도 수십 수백 단위의 이러한 작은 단위의 부대들이 잘 싸우는 부대들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있었죠. 이런 부대가 잘 움직이면 훨씬 큰 규모의 부대들도 격파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부대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활약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요 정도 우리 이 정도의 대규모 부대 그리고 요 정도의 기동 부대 가지고 이 정도 전투는 할 수 있는데 또 이길 수도 있죠. 네. 근데 이제 더 큰 전투, 더 큰 규모의 전투가 벌어질 때 이거 갖고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전국시대는 피와 돈으로 계속해서 전투 능력을 향상시키던 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두드러지는 인물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리고 전국시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당연히 들어봤을 갱신과 신겐. 맞습니다. 도드라졌죠. 세계의 라이벌이었죠. 이 두 사람의 전투가 흔히는 우리가 전국시대의 3대 전투, 4대 전투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중에 하나인 가와나카지마 전투입니다. 다케타 신겐이 가이 지방을 이제 통일을 하고 나서 1550년이 되면은 1만 대군을 동원을 해서 시나노 지방에 대한 정벌을 시작합니다. 이 당시 시나노 가문에서는 무라카미라는 장군이 이제 군을 이끌고 있었는데 서전에서 참패를 합니다. 붙자마자 성 3개가 날아가요. 그래서 인접해 있던 우에스기 겐신한테 지원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케타 신겐이 평소에도 꼴보기 싫었던 우에스기 겐신이 요청을 받아들이죠. 자신의 정예병 8,000명을 이끌고 출격을 합니다. 제1차 전투가 이제 후세 지역에서 벌어지는데 신겐군은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겐신군이 거기에 와 있다는 거. 겐신군이 먼저 와서 포진하고 있다가 신겐군이 선봉대가 오니까 그걸 급습을 합니다. 8,000명이 선봉대를 급습을 하니까 뜻하지 않는 충격에 놀란 선봉이 그대로 패주하거든요. 그 뒤에서 선봉만 보고 따라오고 있던 후미 부대들이 선봉 부대가 패주하니까 저거 뭐야 하고 자기들도 같이 패주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래서 1차전에서 한번 이렇게 대패까지는 아닌데 패주를 한 다음에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서 다케다 신겐이 다시 반격을 가하고 그래서 전선이 교착되니까 어찌됐건 작전 목적을 달성한 우에스기 겐신이 먼저 철군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1차 전투가 끝나요. 이게 2차, 3차, 5차까지 있는데 2차하고 3차 전투를 같이 말씀을 드리면 뜻하지 않는 서전에서 패전을 겪은 다케다 신겐이 전력을 재정비하면서 후방 지역을 먼저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우에스기 가문에 있는 성들에게 계속 반관계를 써요. 반란 일으켜라, 내가 도와줄게. 너 한번 일어나봐, 내가 도와줄게. 거기에 걸려서 진짜로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열 받잖아요. 이게 안 그래도 꼴사 나온데 겐신이 다시 출격을 합니다. 겐신군 8,000하고 신겐군 12,000이 사이카라는 해변에서 다시 격돌을 했는데 둘 다 군신의 반열에 오는 사람들이니까 여기서 승부가 안 나요. 그러다가 이제 양군이 다 지친 상태에서 이마가 요시모토가 휴전을 중재를 합니다. 뭐 이렇게 싸우냐, 그만해. 그러니까 요거를 양군이 받아들이고 철수를 했는데 여기서 속세의 회의를 느꼈나 봐요. 우에스기 겐신이 갑자기 출가를 합니다. 전투력의 한계를 느껴서 그런 거 아닐까? 갑자기 출가를 해요. 어딘가에 뭐에 회의를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가신들도 안 데리고 출가를 해요.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아무리 평화협정을 정전협정을 맺었어도 기회죠. 기회죠. 네. 갔대. 가자. 해서 신겐이 다시 쳐들어온 거예요. 그걸 또 어떻게 와서 죽은 큰일 났습니다 하고 또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 갱신, 다시 출가한 와. 갱신이 예. 출간 계신 그걸 듣고 이 자식이 하면서 다시 돌아와요? 들은 거예요. 예. 출가했는데 돌아와요? 네. 아, 승복 입고 돌아왔네? 네네. 돌아와가지고 다시 군대를 이끌고 가요. 이때는 한 1만 명 이끌고 갔어요. 신겐군은 한 2만 명 정도 나왔고 여기 붙었는데 또 교착 상태예요. 둘 다 너무 잘 싸우니까 열이 받을 대로 받은 우에스기 겐신이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한번 진짜 뿌리를 뽑아야겠다. 그래서 교토로 갑니다. 그래서 쇼군한테 가서 뭐 좋은 말로는 안 했겠죠. 다케타 신겐 토벌령을 받아와요. 여기서 이제 대대적인 공격 준비를 하는데 최대 병력으로 한 1만 3천을 이끌고 출격을 해요. 다케타 신겐이 군을 2개로 나눕니다. 제1군을 사이조산을 우회해서 아침에 우에스기 겐신군을 급습을 하면은 이 기습에 놀란 겐신이 가와나카지마 평원 쪽으로 철퇴를 하면은 본대를 이끌고 있던 신겐이 매복하고 있다가 급습을 해서 전멸시키겠다.
이런 작계를 수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에스기 겐신이 누굽니까? 에치고의 용이잖아요. 군신이고. 쟤네 왜 이 시간에 밥 짓는 거야? 하고 밥 짓는 연기 보고 눈치를 챈 거예요. 그럼 이것들 기습하겠구나 하고 전군을 이끌고 야간에 몰래 이동을 합니다. 은밀하게 이동을 해가지고 강을 도강을 해서 다케타 신겐군 코앞까지 육박해서 거기서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해 떴다. 우리 작전 한번 시작해보자 하고 다케타 신겐이 군문 열고 나왔는데 까꿍. 예, 매복하고 있었어. 그 앞에 대군이 펼쳐져 있으니까 깜짝 놀라죠. 여기서 이제 차륜전법이라고 하는데 현대식 용어로 말하면 재파식 돌격하고 좀 가까워 보여요. 우에스기 겐신이 제1진을 내보내서 싸우고 제1진이 돌아오면은 2진이 나와서 싸우고 계속적으로 전투력 소모를 강요하는 전술을 씁니다. 근데 다케타 신겐도 여기서 용맹하게 싸워요. 싸우다가 둘 다 양쪽 군을 진두지휘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영화 같은 상황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우에스기 겐신이 다케타 신겐을 알아본 거예요. 내 이놈 신겐하고 말 타고 가가지고 일기토 칼로 이렇게 이야 내려쳤는데 신겐이 그거를 철부채로 막아요. 깡 하고 그 사이에 옆에 있던 다케타 신겐의 병사가 죽어하고 우에스기 겐신의 말을 찔러요. 거기에 놀란 말이 이제 도주하면서 둘이 승부는 안 났는데 야, 치사기 일기토 하는데. 네. 붙었으면 뭐 다케타 신겐 죽었겠죠. 겐신이 워낙 잘 싸우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매복 기습하라고 보냈던 제1군이 큰일 났습니다 하고 막 소식이 오니까 네. 돌아와서 합류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겐군이 더 숫자가 많아지니까 겐신군도 이제 퇴각을 하고 양군 다 막대한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교착 상태로 전투가 중단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전투를 보통은 이렇게 전술이 멋있잖아요. 사실 둘이 막상막한 게 이 후반부가 무승부가 되고 다케타 신겐을 쳤는데 저쪽 보내고 와서 합류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게 멀리 떨어져 있질 않았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다케타가 바보같이 한 2, 3일 거리 하루 종일 거리로 돌렸으면은 죽는 건데 아하. 군대를 아무리 나눠도 그렇게 바보같이 나누지 않았거든요. 항상 도와줄 수 있는 상황에 만들었어요. 어쩌면 자기들이 들킬 수 있다는 것도 생각했을지도 몰라. 그런데 우에스기 겐신이 왜 대단하냐면 사실 이거 기습 못해요.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게 함정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상대가 절대 약하지 않은데 그거를 승부를 보겠다고 전군을 가지고 들어가서 밀어붙이는 게 이게 정말 승부사 아니면 못합니다. 보통은 저렇게 기습부대가 나눠서 온다는 거 알았으면 기습부대부터 잡아먹죠. 그렇죠. 본진을 칠 생각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휘관의 시각의 차이죠. 그 겐신의 승부수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5차 전투에서는 서로 대치만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쇼군이 중재해가지고 그만 싸워라 해서 이제 여기서 끝나죠. 사실은 그 교토에 천황과 쇼군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교토 주변을 먹은 다이묘들이 힘이 셌잖아요. 그리고 겐신과 신겐이 갖고 있는 또 이 영지가 워낙 컸으니까 이 둘이 만약에 승부가 쉽게 났다라고 한다면 일본의 역사가 아예 바뀌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었을 거예요. 그래서 소설하고 영화가 무지하게 많이 나왔어요. 이프.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를 왜 좋아한다는 사람들 중에 그것도 있어요. 이건 좀 각색이지만 오다 노부나가는 사실 주변에 자기보다 센 애들이 많은데 얘들이 맨날 알아서 죽어줘. 지들끼리. 어쩌면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는 어떤 소설에서는 완전히 운이다. 얘는 랭킹으로 한 5위밖에 안 되는데 지들끼리 싸우다 죽어줘서 오다 노부나가가 패자가 됐다. 그래서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대요. 근데 사실 운도 실력이란 말이 또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사실 이 전투도 실제로 아주 정확한 잘 소개해 주셨지만 이게 또 나중에 누가 또 반론 냅니다. 네. 이게 뭐 기록이 어쩌고 일본 기록은 뭐든지 약간의 과장과 이 공식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본은 약간 그 공식 정리화된 역사서가 많지는 않다면서요? 거의 없다시피 하죠. 오. 그러니까 그거를 헤로도토스나 사마천처럼 누가 한번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이 힘들어요. 이 아니면은- 두 사람이 라이벌로 꼽히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별명이 잘못된 것 같아. 다케다가 용이고 겐신이 호랑이라고 해야지 더 맞는데 사실은 겐신이 호랑이처럼 싸워요. 이 단위 부대의 전투력 그리고 본인도 이거 잘하고 네. 이렇게 해서 똘똘 뭉쳐서
어딘가를 돌파하고 깨트리는 능력은 최고 규모인데 신계는 보다 종합적인 전투 능력이 좋아요. 근데 이거는 그 처한 영지 사정이 또 그래요. 겐신의 영지가 반란이 그렇게 많이 나요. 그리고 이게 영지가 제일 안 좋아. 그래서 겐신 부대는 의리, 똘똘 뭉치는 거. 그래서 누구는 겐신이 도덕, 의리 좋아하는 게 사실은 집단이 굉장히 동일하게 돼 있고 반란군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의리 이렇게 하는 거죠. 좋을 것 같지만 신겐처럼 다양한 자기 아버지도 쫓아냈지 형제도 하긴 겐신도 쫓아냈지만 좀 다른 세력을 통합하는 집단은 의리를 내세우면 다른 집단이 볼 땐 복속하기 힘든 거죠. 겐신도 그걸 알았던 것 같은데 자기는 지금 일단 산에서 반란 나는 것도 바쁜데 어떻게 하겠어? 똘똘 뭉쳐서 같이 싸워야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통합을 하려니까 출가를 한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제 속세를 떠났잖아. 형님이라고 부르지 마라. 난 니들 형님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형님 아니면 이제 우리 끝났나요? 이 자식이. 이렇게 사부님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알아들어. 네. 그러려고 출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다 계획이 있었군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그렇죠. 방법으로. 근데 신경 같은 방식으로 할 수가 없는 거야. 실제로 겐신은 보면 중간에 계속 반란이 나. 그럼 뭐 한참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는데 반란 났다고 해서 돌아가고 이럽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 전투가 보이는 중요한 특징은 이 영주들의 군대가 이런 정치적 사회적 특성을 또 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리더십도 달라지고 군대의 특징도 달라져요. 그러면 최종 승자는 가장 보편적인 통합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만이 아니라 그런 지역이 있어야 돼. 겐신은 오죽하면 출가했겠어. 안 되잖아. 근데 출가 안 해도 되는 지역이라면 훨씬 쉽게 통합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지역이 어디냐를 이제 승부를 보면서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드디어 등장합니까? 네, 우리가 지난 시간 주제로 나왔던 사진의 주인공 오다 노부나가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 사람이 1534년 5월에 오다 가문의 소바타 성에서 아버지 오다 노부히데하고 정실 부인이었던 도타고젠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장남으로 태어나요. 근데 날 때부터 좀 달랐나 봐요. 다른 다이묘들 집안의 아들들은 신분제 사회잖아요. 네가 어딜 감히 이런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데인데 이 사람은 출신에 관계없이 어울렸대요. 그러면서 특히 1543년에 전래된 조총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대포라고 하죠. 이 시기에는 이제 오다 가문이 그 아버지 시기하고 그 아버지의 선대 시기부터 팽창 시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미카하고 오와리 일대로 팽창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미카와 오와리 일대에는 마스다이라 가문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마스다이라 모토야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름을 바꾸는 게 도쿠가와 이에야스예요. 네. 어찌됐건 이 마스다이라 가문이 점점점 세력이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 있던 이마가와 가문의 영향권으로 편입이 돼요. 자연스럽게 일로 나가려는 오다 가문하고 여기 새롭게 먹은 이마가와하고 붙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전투가 벌어진 게 아즈키자카 전투예요. 1차 전투에서는 오다 가문이 이겼어요. 근데 2차 전투에서는 오다 가문이 졌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제 이마가와 가문이 계속 공세를 펴오니까 이걸 막으려고 또 혼인 동맹을 체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이토 가문에 사이토 도산이라는 다이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의 딸 노히메하고 오다 노부나가를 결혼을 시켜요. 그러면서 조총도 한 500정을 더 주문을 하고요. 그러던 와중에 아버지 노부히데가 병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노부나가가 이제 장남이니까 가독에 자연스럽게 취임을 했죠. 근데 동생이 있었어요. 오다 노부카스가. 왜 형만 나도 할 수 있는데 하면서 이제 불만을 품고 삐뚤어질 테야. 예, 엇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력이 내분이 발생해서 아하. 오다 가문 세력이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틈을 이제 노려서 이마가와가 다시 공세를 취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오다 가문의 전략적 요충지 중에 하나가 데라모토라는 성이 있었는데 이 성의 성주가 동요해가지고 이마가와 가문에 항복해버려요. 지금 주성하고 연결되는 곳이거든요. 이 데라모토라는 성이. 여기가 항복을 해버리니까 오다 노부나가 입장에서는 포위 소멸당할 위기에 처해요. 그렇죠. 그래서
처갓집 찬스를 씁니다. 오. 장인어른한테 도와주세요라고 해서 사이토 도산이 군을 이끌고 출격을 하고 이마가 군이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사이토 군이 나오니까 잠깐 멈춤하는 사이에 노부나가 군이 바다로 우회를 해요. 어. 바다를 우회를 해가지고 우가와라는 성 일대에 도착을 하는데 그 앞에 무라키 성체라는 곳이 있었어요. 굉장히 함락시키기 어려운 곳인데 이 삼면을 둘러싸고 총공격을 가해서 어찌됐건 함락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돌파구가 생기니까 그 돌파구를 따라서 가사데라, 단계, 나카시마, 마룬의 성체를 차례로 함락을 시켜요. 이 과정에서 공성전을 벌였으니까 오다군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네. 이마가 군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전투가 소강 상태에 잠깐 접어들었는데 1556년에 사이토 도산 장인어른이잖아요. 네. 장인어른이 전사예요. 아. 노부나가도 장인어른 구하겠다고 군대를 보냈는데 도착을 못해요. 어쨌건 그렇게 상태가 이제 노부나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는데 동생 노부카스가 또 본격적으로 이제 반란을 느끼고 아하.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에 진짜 뒤통수를. 적은 가까이 있는겨. 아. 16세기 일본 전국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다이묘들은 세력을 키운다. 특히 가이의 호랑이와 에치고의 용으로 불린 신겐과 겐시는 용호 상박의 대결을 펼친다. 한편 오다 노부나가는 오와리에서 세력을 점점 키우고 하지만 동생 노부카스가 반란을 일으키면서 큰 어려움에 빠진다. 사실 맞아요. 전국시대가 아까 왜 주변 통합하고 한다고 그랬지만 사실은 이게 시스템이 깨지고 통제가 깨지니까 모든 번이 일단 형제, 심지어 아버지하고 싸워 쫓아내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단 가족 항쟁이 다 벌어져요. 일단은. 그래서 이게 더 복잡해. 그래서 이제 노부나가가 노부카스랑 싸워서 반란군을 진압을 하고 나니까 오와리 전역이 오다 가문에게 평정이 된 거예요. 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옆에서 보고 있던 이마가가 이마가 요시모토가 야 이거 더 크기 전에 한번 밟아버려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4만 대군을 출병을 시킵니다. 오. 지금까지는 안 나왔던 규모잖아요. 네. 4만 대군이 출격을 해서 오니까 오다군도 맞대응을 했는데 서전에서 참패를 합니다. 그러면서 와시즈, 마룬의 성체 두 곳이 함락이 돼요. 근데 여기서 오다군이 그냥 맥없이 함락된 게 아니라 결사항전했거든요. 아. 그러면서 이마가군의 발목을 좀 잡아 끌었어요. 결사항전으로 이마가군이 지연이 되니까 그 사이에 노부나가가 직접 오천 결사대를 이끌고 오케하자마라는 곳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기상이 전장의 마찰 요소잖아요. 4만 대군이라고 해도 전위군 빼고 좌우측의 축이 빼고 후방 경계 빼고 보급로 경계 빼면은 본대에는 한 6천 정도 있었나 봐요. 근데 때마침 내리던 폭우하고 우박이 섞인 폭우가 내리니까 물론 둘 다 불리했겠지만 노부나가가 이 본대를 급습을 해버립니다. 이마가 요시모토의 군 입장에서는 본대 병력으로만 대응해서 교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5천 결사대가 더 잘 싸웠나 봐요. 이 한 번의 전투로 고위급 지휘관이 거의 대부분 전사해요. 그러면서 고위급 지휘관이 거의 대부분 전사해버리니까 지휘체계가 붕괴됐잖아요. 네. 그대로 나머지 자녀 병력들이 패주를 합니다. 이마가군이. 그러면서 섬 이카와에서 오와리 일대에 이르는 이마가 요시모토의 세력이 완전히 괴멸당해요. 이후에 마스다이라 모토야스가 그 이마가 요시모토 아들이 또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너는 왜 너의 아버지의 원수를 갚지 않냐? 라는 거를 핑계로 나는 이제 너희 가문과 함께하지 않겠다. 아. 라고 하고 떨어져 나와서 오다 노부나가하고 동맹을 맺습니다. 그게 쇼쿠토쿠 동맹이라는 건데 이후에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로 이름 바꾼 다음에 기요스 동맹이라는 동맹을 한 번 더 체결해요. 그러면서 완전히 노부나가 쪽에 붙어요. 아, 그 배신했다는 거 이름 남기기 싫으니까 이제 이름을 바꿨네요. 개명했네요. 네. 그러고서 이제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 원래 미카와를 다스리던 가문이었으니까 미카와 지역 확보에 주력을 하게 되죠. 그래도 동맹이라고는 하지만 약간 오다의 밑으로 들어갔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약간 군신 관계에서 형제 관계 주종관계, 정도로. 주종관계. 네. 근데 지금 느낌상 보면 우리 또 임 박사님의 이제 운빨론 있지 않습니까? 오다 운빨론. 지금 보면은 상대편하고 싸우느라고 장인어른이 도와줬을 때 상대편의 지역을 슬쩍 먹고
그러다가 장인어른 돌아가시면서 장인어른 흡수 살짝 슬쩍 하고 그러다가 상대편하고 붙다가 도쿠가와 이에야스 슬쩍 먹고 지금 보면 오다 노부나가가 스스로 잘 싸운 것도 물론 있지만 조금씩 이기던 지던 이득을 계속 받네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오다 노부나가의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 다 그래요. 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고륙항쟁, 배신 이거를 어떻게 통합해서 내 거를 만드느냐인데 누구는 계속 죽여야 되고 있고 누구는 싸우면서 호랑이 같은 애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이런 과정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운 얘기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다케다 신겐, 우에스기 겐신, 호조, 이마가와 이 네 명이 정말 동국 삼국지라고 그러나 네. 이쪽에 몰켜 있어요. 다 몰려있는. 예, 그런데 노부나가 가면 이쪽에 가만히 있다가 거저 먹거든요. 거저 먹은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거 운이다 또 이러는데 또 왜 이게 다케다 신겐하고 우에스기 겐신은 왜 하늘이셔 왜 쟤를 내 옆에 뒀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거 다 이유 없는 결과는 없어요. 가만히 보면 교토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쇼군들은 자기 친한 애들을 귀족에 뒀는데 저 북쪽에 있는 애랑 친한 뭐에 가까운 애랑 친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애들하고 제일 친했고 그렇죠. 걔들이 제일 친위 세력이었어요. 중심에 그 다음에 있는 데가 오와리 노부나가예요. 근데 이쪽은 사실 중앙의 영향을 좀 받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 그다음 바깥쪽. 여기는 중앙의 영향을 좀 덜 받으니까 마음대로 커질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활발하게 경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활발하게 경쟁이 일어나니까 싸워서 겐신이니 신겐이니 보면 아버지 형제들하고 싸우면서 제일 능력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동네는 우리가 지금 싸우는 쪽만 얘기해서 그렇지 안 싸우는 쪽은 그냥 조용히 넘어갑니다. 굳이 우리가 왜 싸우냐 이렇게 되는데 가장 사실은 외곽에서 운이 없던 지역이 아니라 이 지역에 기회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결정적인 승부에서 이기면서 노부나가 세력이 갑자기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노부나가가 이기긴 했지만 이마가와의 진짜 정말 절체절명의 승부 한 방이었네요. 그렇죠. 남 좋은 승부 한 네. 방.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이마가와가 이겼으면 일본의 역사는 또 바뀌었네요. 오다 끝났죠. 아, 이마가와의 인생으로 바뀔 수도 있겠네요. 오히려 미카와랑 다 해서 뭐 교토까지 가니까 아. 그야말로 이마가와가 잡는 거예요. 아하. 야, 이 전국 시대라는 게 재밌는 게 참 이런 것 같아요. 예, 삼국지를 보면은 아, 원소가 그때 조조한테 식량만 잘 지켰더라면 막 이런 얘기 관도대전 얘기하듯이 야, 신겐과 겐신이 이때 이랬더라면 이마가와가 오다를 그때 이겼더라면 야,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때 배신 안 했더라면 이런 게 너무 많이 생기네요. 하지만 어쨌든간 역사에서 이프는 없다. 아, 역사엔 이프가 없는데 왠지 영상 찾아보면 이프 영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만해라. 오다 노부나가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지역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먹었다라고 맞아요. 봐도 이제 되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도 정말 얼마 안 되는 지역이거든요. 네. 저때 당시에 일본이 작다고 해도 그 작은 일본에서도 정말 작은 지역인데 네. 이때부터 오다 노부나가는 천하의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역사가 발전하는 때는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전쟁의 주인이 되려면 내가 싸움을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시대가 바뀌는 걸 알고 거기를 통치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또 시대가 바뀌었으면은 군대도 바꾸고 전술도 바꿔야 돼요. 오다 노부나가의 가장 큰 장점은 변화하는 시대를 보고 그걸 준비했다는 거예요. 내가 저거를 삼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삼키는 거죠.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 실제 나중에 보면 시대 변화를 가장 빨리 알아챘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신겐이나 겐신보다 나았던 걸 수도 있어요. 내가 천하를 차지할 수 있는 체제를 먼저 준비하겠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합니다. 성, 우리가 지금 일본에 가면 남아있는 그런 성, 평산성이라고 그러는데 도시를 감싸고 이런 성. 이 성도 노부나가가 설계한 거예요. 자기가 설계한 건 아니지만 이런 걸 만들어라. 여기 왜 중요하냐면 동원 속도, 도시 경제력, 도시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도시를 보호하려면 어마어마하게 큰 성을 쌓아야 되는데 방어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산성. 예를 들면 서울이라고 하면 남산, 북한산에다가 성을 쌓는 거야. 근데 저기 쳐들어오면 나는 북한산으로 도망가면 되는데 도시는 초토화돼 버려요. 그러면 그걸 보는 순간 이 밑에 있는 승병, 이끼, 상인들은 저 아저씨는 우리를 못 지켜주는구나. 다 반란.
반란을 하거나 튀거나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들을 나는 너희를 보호해주고 내가 군대를 끌고 전쟁터에 가도 너희를 지켜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죠. 군대를 남겨놓자니 군대는 없고 산성 위에서 도시를 지키는 게 아니라 그걸 합쳐라. 그리고 천수각도 이렇게 높이 쌓아라. 그 뭐 드라마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무슨 천수각 설교도 갖다 놓고 하는 거 있는데 성 설계자를 불러다가 이런 걸 만들라고 시켜요. 그래서 그런 성을 쌓죠. 그러니까 천하를 얻은 다음에 성을 쌓는 게 아니라 천하를 지배할 수 있는 성과 도시를 만들어. 그 내 주위에 사람을 모으고. 돈도 모아야 되는 상인들이 신도시 건설한 사람하고 그냥 시골 농촌에서 세금 받아가는 사람하고 너 누구 밑에 가서 사업할래 그러면 누구 밑에 가겠어요? 신도시 뭐 신도시죠. 그럼 그거를 벌써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결국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 오다 노부나가가 실력이었든 운이었든 운명이었든 어찌 됐든 간에 지금 계속해서 팽창해 나가는데 그러면 이쯤 되면 쇼군 측에서는 달갑지 않을 것 같거든요. 달갑지 않죠. 네. 근데 더 달갑지 않은 사건이 네. 이 기우성 축조 2년 전에 발생을 합니다. 1565년도에 발생을 했는데 미요시 가문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문이 쇼군 아시카가 요시테루를 암살해 버려요. 네. 그러고 나서 사촌 동생 요시이에가 14대 쇼군으로 옹립이 됩니다. 자기가 쇼군가를 먹은 거죠. 죽인 김에 다 죽이려고 했는데 친동생 요시아키는 어떻게 해서 간신히 탈출을 합니다. 요시아키는 유력 다이묘들한테 쟤 좀 토벌해 주세요라고 다 편지를 보냈는데 각 다이묘들은 지들끼리 치고받느라 그럴 시간이 없었던 거죠. 이쯤 되면은 다케타 가문하고 오다 가문이 서로 대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노부나가는 아직 다케타랑 싸울 때가 아니니까 또 혼인 동맹을 해요. 그래서 자기의 11살 된 아들 오다 노부타다하고 다케타 신겐의 7살 딸하고 또 결혼을 시킵니다. 참 어렸을 때 시켰네요. 그러니까 되게 전략적으로 결혼으로 다 이게 연결을 하는 거죠. 억제를 하려고. 그러고 나서 아까 친동생 요시아키 이 사람을 데리고 교토로 상경을 해요. 교토로 상경하고 나서 이틀 뒤에 14대 쇼군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친동생이 15대 쇼군으로 취임을 하면서 노부나가 쇼군의 연립 정권이 수립이 됩니다. 근데 이 연립 정권도 그 자체로 한계가 있었어요. 이게 잘 나와 있는 사료가 1570년 1월 23일 날 공표된 조조라는 문서에 나오는데 이거 1조부터 5조까지거든요. 내용을 보면 그냥 쇼군은 허수아비예요. 쇼군 세워놓고 실질적으로는 오다 노부나가가 일본 전토에 명령을 하는 체계였거든요. 쇼군 입장에서 아니 내가 쇼군인데 쟤 뭐야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안 그래도 오다 노부나가가 싫었던 다른 세력들이 이제 쇼군이라는 명분을 얻어서 또 반 오다 세력으로 또 결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토벌하려고 노부나가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또 3만의 군대를 동원을 해서 격전을 벌이는데 일진일퇴의 공방전이 벌어져요. 그러던 중에 아자이 나가마사라는 장수가 이 다이묘가 배신을 합니다. 그러면서 노부나가가 연합군이 위기에 빠지고 노부나가는 급히 퇴각을 합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기노시타 도키치로 히데요시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인가요? 그렇죠. 연합군과 반 오다군 사이에 일진일대의 전투가 벌어질 때 이 히데요시가 다시 한번 화려한 반관계를 씁니다. 반 오다군의 주요 다이묘 중에 나가시마하고 가즈마사라는 다이묘도가 있었는데 이 중에 가즈마사 저놈이 우리 오다군과 내통을 하고 있어 라고 하는 소문을 나가마사 쪽에 뿌린 거예요. 나가마사가 이걸 덜컥 믿고 가즈마사한테 군량을 안 보낸 거예요. 가즈마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오다군에 항복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반오다 세력이 붕괴가 돼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히데요시가 자기가 데리고 있던 병력 500명을 이끌고 이치 세력 5,000명을 격파를 해요. 어마어마한 전공이잖아요. 이에 흥분한 오다 노부나가가 다시 5만 대군을 출동을 시켜서 이세 지역에 대한 원정을 하는 거예요. 사실 오다가 이렇게 되면 교토 주변을 싹 다 정리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이게 뭐 사람은 미워하되 역사는 미워하지 말라라는 저희 뉴스 배터리 전쟁과 사람의 격언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네. 히데요시는 싫지만 저 역사 상황 보면 네. 오다 노부나가는 히데요시라는 새로운 히어로를 봤을 때 와, 얘 뭐야?
진짜 얘 멋진데라고 생각하고 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생긴 거고요. 그 상황에 하나 더 있었어요. 네. 이 무렵에 모리 가문이 아마고 가문을 멸망시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8개에 달하는 광대한 지역을 합병을 해서 대다이묘로 처음으로 서부 지역이 이름이 나왔어요. 네네. 네. 그러면서 이제 모리 군과 아마고 가문의 부흥군 사이에 네. 교전이 막 격화되고 있는데 모리 가문이 노부나가에게 우리 좀 도와줘라고 원군을 요청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노부나가가 히데요시가 잘하고 있으니까 네가 가라 해가지고 히데요시한테 2만 대군을 딸려서 보내요. 이 이게 또 히데요시 엄청난 이제 이 역사적 사건이죠. 맞습니다. 이 히데요시가 무려 10일 만에 18개의 성을 함락시킵니다. 이 오다군의 위력에 감명을 받은 모리 가문이 오다하고 또 동맹을 맺게 돼요. 그렇게 돼서 서부 지역을 안정시켜줘. 왜냐하면 노부나가는 교토로 가기 때문에 지금 전국에서 공격을 받는데 한쪽 방면에 있다가 양쪽에서 공격을 받으면 2대1 싸움이에요. 앞에서 2명 놓고 있는 거와 네. 앞 뒤로 적을 놓고 있는 건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 뒤에서 오는 애들 다 해치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싸움 잘하는 분한테 누가 물어봤대요. 뒤에서 오는 건 어떻게 해치우냐고 했더니 뒤에서 오면 100% 죽어. 그건 어떻게 안 뒤에다 되죠? 적을 두면 절대 안 돼. 그게 영화하고 현실이 다른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히데요시 공로가 너무나 컸던 거지. 네. 모리를 동맹으로 만들어놨던 게. 그렇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왜 오다 노부나가가 어느 정도 점령한 지역을 보면 이게 무슨 전국 통일하고 의미가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가장 중심이 되는 지역과 서부를 안정시켜 버리는 순간 이제 일본은 통일됐다라고 눈앞에 보이기 시작한 거죠. 아직 멀었죠. 아직 멀어. 아니 노부나가 입장에서는 아니요, 아니요. 이제 통일이 보인다. 그렇게 했으면 죽었을 거예요. 네. 그래요? 네. 교토를 먹는 순간 모두의 적이 되죠. 네. 그러면 이제 모두 몰려오는 걸 깨야 돼. 그럼 모리를 자기 편 만든 건 1단계에 불과한 거고 이제 진짜 동쪽에서 연합 세력이 쳐들어오는 걸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을 때 쇼군이 또 가만 안 있습니다. 1571년쯤 되면은 오다 노부나가하고 쇼군 사이가 틀어질 대로 틀어지거든요. 뭐 이미 틀어졌죠. 뭐. 네. 쇼군은 쇼군 나름대로 다른 다이묘들한테 계속 편지 보내요. 쟤 좀 토벌해줘라. 근데 여기서 다케타 신겐이 별로 뭐 사이 안 좋았었다고 얘기했잖아요. 명분도 생겼겠다. 이거 한번 밟아버려야겠다 하고 대군을 발진을 시킵니다. 3만 대군이 출격을 하는데 여기에 오다 노부나가 싫어했던 사람들도 같이 가담을 해요. 이 사람이 근데 오다 노부나가의 영지로 바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명분은 노부나가 토벌인데 실질 목적은 자기 이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카와로 갑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 영지로 저기가 노른자라고 생각했군요. 그래서 저기 들어가면서 주공부대가 절로 들어가니까 다케타 신게는 군대가 어떤 군대입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상대가 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참패를 거듭하면서 계속 밀리다가 그러고 나서 계속 갔으면은 오다 노부나가 끝났을 텐데 네. 다케타 신겐이 갑자기 병사예요. 네? 무리했나 봐요. 신겐이 병사를 하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제 간 계속 보다가 진짜 죽은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드니까 반격전에 돌입합니다. 이 반격전에 들어오는 걸 또 다케타 신겐의 아들하고 붙어요. 둘이 붙다가 결정적으로 나가시노성이라는 곳을 이에야스가 재탈환을 해서 여기에 뭐 조총도 한 200정 갖다 놓고 오우즈츠라고 우리 명량에 보면 막 이렇게 큰 조총 네네네. 바주카포처럼 네네. 있는 거 이런 것도 갖다 놓고 해서 버텨요. 몇백 명밖에 안 되는데 1만이 넘는 대군을 버팁니다. 그 사이에 연합군이 도착을 한 거예요. 노부나가 군의 3만, 이에야스 군 8천이 나가시노성 근처에 시타라가하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여기가 늪지대가 발달을 해 있습니다. 구릉지대하고. 기병이 전투를 벌이기에는 최악의 조건인 지역이에요. 여기에 노부나가가 당시에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잘 보이지 않았던 포진을 합니다. 목책을 설치하고 구릉지대를 따라서 교통으로 파고 제1참호, 2참호, 3참호선을 파가지고 현대적인 진지방어 전투하고 비슷한 개념의 포진을 해요. 약간 유럽 느낌이네요. 네. 그러니까 화력 전투를 할 수 있는 살상구역을 설정해 놓고 장애물과 지형을 통합을 한 거죠. 근데 이거를 보고 나서 이 다케타 가문의 사명신이라는 신하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 다케타 신겐 아들한테 진언을 했어요. 이건 안 된다. 여기서 싸우면 우리 불리합니다. 하고 했는데 아들이
뭔 소리야? 여기 뭐 부셔버리면 그만이지. 결심을 한 거예요. 부대를 2개로 나눕니다. 한 3,000명 정도로 나가 신호성을 고착 견제를 시켜놓고 나머지 12,000을 13대로 편성을 해가지고 돌격전을 준비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노부나가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조총병, 군병, 보병으로 편성된 특작 부대를 한 5,000명 정도 뿌려가지고 후방으로 돌린 거예요. 나가시노성 뒤쪽에 있는 도비가스야마라는 성체가 있었는데 여기를 급습해서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케타군은 퇴로가 끊어진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다케타군은 이 13대로 계속 돌격전을 감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8시간 만에 전멸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조총이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많이 나간 주장이고 조총을 쏘면 부대가 지연이 되거든요. 그 사이에 참호선에 대기하고 있던 아시가루들이나 보병들이 돌격을 해서 경멸을 시키고 일대 전멸시키고 다시 뒤로 와서 다시 지연시키고 다시 돌격하고 이걸 8시간 동안 반복을 한 거죠. 이 총 논란은 서양 전쟁사에도 나옵니다. 총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서양 군대도 총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후대에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때 총 몇 자루 안 됐는데 그리고 일본에 간시 2발 쏘는 총 가지고 무슨 그 전세를 바꾸느냐. 그런데 이게 항상 문제가 전쟁이라는 건 공포감이고 집단이 돌격할 때는 상대를 믿고 가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돌발 상황이 생기는 거야. 갑자기 총 소리 나고 이때는 연기가 어마어마하게 나는데 이 연기가 또 들어오면 앞이 안 보여요. 눈 쓰리고. 특히 문제가 기병대는 말이 총알에 안 맞아도 상관없어요. 말들은 소리에 놀랍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병은 돌격하다가 앞에 말이 거꾸러지면 뒤에 연쇄 반응이 나기 때문에 다 쓰러지지 않아도 벌써 앞에서 한두 명 꺾어지기 시작하면 기병 전체가 돌격이 주저하게 돼요. 맞습니다. 그리고 보병들도 마찬가지인데 갑자기 옆에서 퍽퍽 쓰러지면 그렇죠. 이 공포라는 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나가시노 전투를 그린 병풍 전투도가 있는데 이게 강시를 스케치한 건 아니지만 정면으로 공격하는 그 보병들, 그 독립 대대들이 다 주저앉아 있는데 총에 맞아 쓰러진 게 아니라 겁을 먹고 엎드려 있는 장면들을 그려놨어요. 그러면 이게 연쇄 반응을 일으켜요. 내가 가는데 제가 겁먹었어. 사실 나도 겁먹었으면 저희도 겁먹었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돌격이 속도가 늦어지기 시작하면 돌격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고 확신이 없어지면 느리게 가게 되고 느리게 가니까 부분적으로 도착하게 되고 또 소멸당하는 거죠. 팀워크가 완전히 깨져버려요. 그럼 노부나가가 이 설치한 이 조총과 이 바주카포의 어떤 위력이 10분 활용이 좀 됐다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투의 결과로 오다군이 한 6,000명 정도, 다케타군은 1만 명 가량 흡상 탐근대 전투하고 비슷한 결과가 나와요. 일본 역사가나 일본 국민들도 동양이 서양한테 근대화가 뒤졌다. 산업혁명이 뒤졌다. 이런 콤플렉스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또 한국하고 중국한테 늘 자랑하는 게 우리는 먼저 근대화했다. 그리고 그다음에 말이 더 나가는 거지. 우리는 스스로 근대화했다. 서양 애들이 도와준 게 아니다. 우리는 원래 근대화한 거다. 이래서 나가시노 전투 같은 거 총이 기병을 이겼다. 우리가 근대 전쟁을 만들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나가시노 전투를 과장이 되니까 네. 또 거기에 대해서 그 과정은 틀렸다라고 하다 보니까 전투 현상까지도 총을 비하하게 되는데 이 역사 해석은 잘못됐어요. 하지만 그냥 전국 시대라는 걸 봤을 때 총이라는 게 나가시노 전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다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전국 시대 전쟁 앞으로 규모가 계속 커질 텐데 처음에는 독립전투단이 중심이 되고 끌어모은 보병이라든가 이런 중앙에 있는 군대들이 많이 약하단 말이에요. 역할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약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쪽이 불리기 쉬울 거 아니에요. 무사단보다는 농민들 징집하고 해서 군대를 키워야 되거든. 그럼 군대를 키우려면 역시 메인이 강해져야 되는데 이 메인을 강하게 할 방법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독립전투단 의존도는 점점 높아지는데 이래가지고는 전국 재편 못합니다. 그러면 이 중앙부 창병들 이 메인 집단 보병을 강하게 하는 비결이 뭐냐? 훈련 갖고는 안 돼요. 이때 총이 들어오면 보병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게 돼요. 아직 총이 적어도 네. 파괴력이 있다라는 것이 보병한테 주는 뭐랄까 힘. 어떤 정신적 어떤 자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져요. 네. 그리고 그 역할을 믿고 원래 보병은 앞에서 깨주면 뛰어가는 거거든. 네. 10만 명이 있는데 질이 똑같아.
이거 하고 10만 명이 있는데 앞에선 1000명이 총 들고 지금 우리보다 100배의 파괴력을 발휘하는데 그럼 뒤에 있는 그 9만 9천 명이 엄청난 갑자기 파도가 돼요. 근데 그게 없으면 아주 느리게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노부나가가 오와리가 당시 곡창지대고 돈도 많아가지고 총을 제일 먼저 구입하고 장비 통일 이런 것도 원래 오와리 군대가 되게 멋있었대. 군복도 많이 쓰고 이렇게 되니까 그것이 병사들에게 주는 자신감 그리고 그게 전투력으로 진짜 직결됩니다. 독립무사단이 아니라 전체 군의 능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메인이 중요한데 총이 이걸 해준다고. 사람들이 자꾸 총의 그 하나하나의 스펙으로 봐요. 그리고 계산하는 거야. 500정 있었어. 곱하기 2. 뭐 이래가 명중률 15%. 야 이거 쏴봤자 몇 명 맞아. 이렇게 하면은 전투력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총의 힘까지 가진 오다 노부나가는 결국 이렇게 되면서 일본의 최고 권력자가 됐다고 봐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1575년 11월 4일이 되면은 곤 다이나곤이자 우에코에 다이쇼에 임명이 되면서 쇼군 못지않은 권한과 직위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도 그런 쇼군 못지않은 취임식도 거행을 해요. 그리고서 이제 스스로를 우에사마라고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삼아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오다 노부나가가 천하인이라는 걸 부정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본래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눈꼴 시리잖아요. 배 아프고. 네. 반 노부나가 세력이 다시 모여서 오다 포이전을 이제 피비린내라는 전투가 다시 한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노부나가가 이제 통일하고 끝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국시대는요 이제 서막일 뿐입니다. 본격적인 전국시대의 전투 이야기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조총을 활용해 전투에서 승리한 오다 노부나가는 드디어 교토로 입성하는 데 성공한다. 하지만 전국 통일을 눈앞에 뒀던 오다 노부나가는 부하의 손에 암살되고 만다. 또다시 혼돈에 빠진 상황 속에서 마침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면에 등장한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오다 노부나가가 이루지 못한 전국 통일의 꿈을 이루기 위해 움직이는데 일본 역사상 최초로 전국 통일에 성공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행보는 무엇이었나? 분열과 번영의 일본 전국시대 3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